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다 핸드폰을 모은 상태. 네네, 모은 상태. 마이크 들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혁신, 성장의 씨앗, 스타트업 레벨업 간담회 진행 맡은 진짜 대한민국 선도위 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좀 어색하지만 시작에 앞서서 촬영부터 하도록 이제 시나리오가 돼 있습니다. 저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촬영부터 해보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하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충분히 본인 촬영 다시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업 레벨업 그리고 대한민국 레벨업입니다. 저희 파이팅 하면서 같이 사진도 찍어봤고요. 좀 더 본격적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K 이니셔티브 그 중심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획기적 기술력 가진 바로 오늘 모이신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소셜 벤처로서 이윤만 아니라 바로 사회적인 가치, 사회 문제 해결에도 힘쓰는 그런 윤리적인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대한민국 혁신 성장에 씨앗을 뿌리고 계신 스타트업 대표분들의 고충, 이야기, 경청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석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곳에 초대된 손님이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스타트업 레벨업을 위해서 오신 김정태 MISC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규 60Hz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송인혁 유니크 굿 컴퍼니 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윤석원 AI 웍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희정 커넥팅 더 닷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리고요. 그럼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님이 말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주로는 소셜 스타트업, 소셜 벤처들, 그러시군요. 공익적 기여를 목표로 하는 사업을 하시는,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대한민국 산업 체계에도 전면적인 개편 시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과거처럼 관에 의한 정부의 경제 계획에 따라서 기업들을 만들고 지원하고 해서 집중 성장시키는 시대에 가버렸고, 이제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씨를 뿌리고 또 성장하고 그다음에 성공하는 그런 시스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생태계의 한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보통 기업하면 오로지 돈만 버는,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기업들만 생각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기업의 뭐 이념이랄까? 가치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죠. 또 ESG 경영도 주류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사회기업, 공익기업을 하지 않으면 기업으로 이제 존중받지 못하고, 어쩌면 이제 존립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예 출발 자체를 이렇게 소셜 벤처로 공익기업을 주된 목적으로 창업하고 또 성장을 이렇게 기획하는 여러 기업인들을 보게 됐는데, 오늘 현장에 어려움들이 많겠죠.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또 어떤 점을 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지, 어떤 지원 대책이 필요한지, 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뭔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듣게 되겠죠.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도 한마디씩 준비를 해주셨어요. 먼저 김정태 대표님. 네.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그 기업의 본질적 목표 중에 하나가 공익성이라고 언급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정말 공감하고요. 아까 뒤쪽을 잠깐 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가 선한 일의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여기 오늘 대표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 전기가 조금 더 다르게,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 공간은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국내 최초의 공유오피스 공간이고요. 또 이것을 운영하는 기업의 대표로서 후보님 모시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예. 예. 맞습니다. 좀 더 따뜻하고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느낌이 네 다르죠. 맞습니다. 저희 이런 사회적 가치 기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235개 투자를 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아시아 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맡고 있는 김정태라고 하고요. 저는 후보님께 이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가를 고민하시기 때문에 한 3가지 제안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순방 때 경제사절단에 소셜벤처를 꼭 끼워주시는 거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사회적 가치는 정말 중요한 아젠다가 되는데요. 기업이 돈을 벌기 전에 그 나라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런 사회적 가치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이 한국 프랑스 수교 140주년인데요. 뭐 그런 기회도 프랑스에서 소셜 비즈니스를 너무나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될 거라 보고요. 경제사절단에 소셜벤처가 품격을 높여드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를 시장 메커니즘 속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세계적으로 이것을 세액공제권, 세액공제거래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2년에 친환경 세액공제권을 거래하는 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LG라는 많이 아시는 한국의 기업은 작년에만 6,700억 원의 친환경 세액공제를 거래해서 이익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도 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셜벤처들이 각자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세금 감면의 혜택의 일부를 현재 할인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요. 이것을 사는 기업들은 세액 감면의 혜택도 받고,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액공제권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지역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에 많은 투자와 펀드를 만드실 때 소셜벤처에 전용하는 펀드를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후쿠오카를 다녀왔는데요.
후쿠오카 시장님이 많은 기업들이 도쿄로 다 이전을 하는데 남아있는 기업을 봤더니 대부분이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후쿠오카 시장님은 후쿠오카를 소셜벤처의 수도로 만들자라는 비전을 선언했는데요. 사실상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필요들을 채우는 많은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가 지역에 나오는 펀드에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다 듣고 하면 좀 그렇고 네. 네네네. 청문회는 아니니까 잘 모르더라도 이해하시죠. 경청이니까요. 네네. 일단 해외 순방 때 주로 대기업 대표들만 가는데 중소기업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셜 벤처나 소셜 비즈니스 대표자를 좀 같이 가게 하자. 네, 기회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진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세액 공제권 거래소, 거래 허용 아니면 거래소. 맞습니다. 세액 공제 거래 제도를 도입하자 그 말이겠죠. 맞습니다. 세액 공제권을 거래하는 것까지 거래 제도화 가능합니다. 아주 재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 투자 때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라 그 말인가요? 그게 지방 균형 발전에 오히려 도움될 거다 그 맞습니다. 말인가요? 지역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데요. 소부장, 소재부품 제조 같은 장비 외에도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에게 주목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네. 아까 이름이 재밌다고 말씀하셨던 60Hz 김종규 대표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IT 회사 60Hz 대표 김종규입니다. 저희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분산 전원을 IT 기술로 관리하는 가상 발전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서비스, 아리백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CES에서 스마트 에너지 지속 가능성 분야 혁신사항을 수상하였고, 작년에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선정한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 세대입니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대 간 불평등 문제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초기에는 투자 비용이 들지만 한번 건설하고 나면은 연료비도 들지 않고 탄소 배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미래 세대가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0%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만약 이 계획이 잘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2035년 무렵에 독일 세대는 초기 투자 비용도 모두 회수되고 햇빛과 바람만 있으면은 친환경 에너지가 생산되는 막대한 청정 에너지 인프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에너지 전환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의무를 남겨주게 됩니다. 탄소 감축을 매우 빨리 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폐기물을 안전하고 저렴하고 매우 장기간 보관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것들을 남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는 꾸준히 재생에너지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업가 모드입니다.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회자된 키워드 중에 하나로 창업가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자형 CEO하고 창업가형 CEO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착안된 것인데요. 사실 정치인도 제가 보기에는 관리자형 정치인과 창업가형 정치인이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작금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대전환의 시기에 필요한 리더십은 창업가형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후보님께서 성남시장 그리고 지사님 때 하셨던 일들을 보니까 관리자는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있는 대표님들은 소셜 벤처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입니다. 저희는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얘기하신 대표님의 생각과도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위대한 개츠비 작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두 가지 상반되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께서 위대한 정치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어, 너무 멋있는 말씀 네. 해주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잘하면 위대한 게 지비가 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번 해주시겠어요? 가상 발전소를 연구 운영 뭐 이런 걸 하시는가 본데 그 일부에서 전기가 재생 전기가 따로 있고 원전 전기 따로 운영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하면은 또 거짓말을 걸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먼저 하시죠. 전기란 다 섞이는 거다. 그리고 여기가 아리백 그 건물인데 제가 들어보면서 물어봤거든요. 이거 자체 생산으로 도저히 이걸 다 감당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재생에너지 100% 건물이라고 할 수 있냐. 근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서 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요 얘기를 하면 일부에서 그 전기가 재생에너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나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때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간단히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해하기 그분도 이해할 수 있게. 네, 일단 전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고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화력, 원자력, 재생에너지, 전기를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생산 위치를 추적을 해서 어떤 발전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지 상호 인정하는 형태로 전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 따로 재생에너지 따로 그렇게 전기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전기라는 것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방식은 국제적으로 크게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발전소를 직접 짓는 게 있겠고, 두 번째로는 발전소랑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공급 위치를 추적을 해서 인증서 거래를 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이 마련한 녹색요금제를 이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글로벌 기업들은 이 4가지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을 조합을 해서 아리백을 하고 있고, 한국도 이 4가지 방식을 조합을 해서 기업들이 아리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 방식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전기라는 것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거래 방식이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마치 이것을 오도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전기선을 뽑아서 이 건물에 꼽아야 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 전기선을 뽑아서 이 건물에 꼽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이고 무지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더 간단하게 이 또 단순화하면 또 그걸 꼬투리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수하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돗물은 한강물을 원수로 한 수돗물 또는 그 금강을 원수로 하는 수돗물이 계통이 달라 그죠? 수온이 달라 그래서 이거 물이 다릅니다. 근데 전기는 섞여버리 생산하는 순간에 전력선에 인입되는 순간에 다 똑같은 전기가 돼버리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가 9%가 생산이 된다. 그럼 9% 분량만큼을 거래하는 거죠. 양으로 하는데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중에 9% 중에 내가 1%를 쓰겠다고 하면 그 추가 비용을 주고 그걸 쓰는 걸로 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꼭 그 재생에너지 라인이 별도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언급하신 4개 중에 세 번째 방법으로 특정한 곳에서 나온 재생에너지를 구매한다라는 조건으로 산 건데요. 저희는 제주 한전 전선이 들어오는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그걸 좀 이해하라고 한번 해봤고요. 가상 발전소도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대중이 이해할 수 있게 이게 사실은 재생에너지 사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하고 가상 발전소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아무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기존의 석탄화력이나 원자력 중심의 세상에서는 큰 발전소가 몇 개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같은 것들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는 작은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발전소들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기술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가상 발전소라고 하고 이 가상 발전소는 작은 발전소들을 모아서 발전량도 예측해주고 에너지도 저장해주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업으로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망한 사업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기술로 극복할 수 있고 선진국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이미 있는데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더 빨리 전환을 가속화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누구의 태풍이 불어가지고 풍력방에 전기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쭈말쭈말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예측을 해가지고 태풍이 시작된다. 그러면 저기 태양광 발전도 어떻게 될 것 같다. 예측을 해가지고 그러면 화력 발전소를 잠깐 그동안에 이런 걸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 가상 발전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좀 살다 왔는데 그때 유럽에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식이 있었습니다. 네, 일식이 있었는데 일식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 전역의 태양광 발전소가 동시에 꺼지는 극한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유럽에서는 블랙아웃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하고 관련 산업이 육성이 되고 서비스가 준비가 되면은 이런 문제들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과장된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모든 이 에너지원을 다 전국의 모든 전기 배터리를 쓰는 자동차 이것도 맨날 빼쓰기만 하지만 갑자기 전국의 전기가 확 줄어들면 전기 가격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전되어 있던 내 차의 전기를 팔 수가 있죠. 꽂아가지고 비싸게. 지금 전에는 200원에 내가 충전했지만 400원에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400을 파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대면은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수백만 대가 다 연결이 돼 있으면 그 순간에 충전하고 있거나 놀고 있는 전기차에서 뽑아서 파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거를 가상 발전소에서 통제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 네. 간단하게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네. 엮긴 안 빠지고.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근데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일타 강사 자, 같으셨어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 이건 진짜 중요한 개념 같아요. 저는 이 생각 못했는데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니까 연금도 어떻게 하자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뭐 그 훌륭한 문제 지적인데 원자력 발전소 같은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이제 그 폐기물을 다 후손에게 그다음에 그 부담을 다 넘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발전이나 재생 발전을 하면 몇 년 지나면 다 원가를 회수하고 나중에는 부담을 전혀 전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관점이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창업자, 관리자 모두는 이것도 재밌는 발언 같아요. 좋은 생각이시고요. 정치인들한테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관리는 행정가들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행정가를 변모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대통령, 시장 이런 사람들은 원래는 행정가가 되면 안 되거든요. 행정가를 지휘하는 창업자형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최고의 행정가가 돼버리면 발전이 없죠. 좋은 생각이십니다. 좀 노력할게요.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드리고요. 개츠비 네, 좋은 말씀. 네. 네. 피츠럴드의 말씀을 인용하신 걸로, 네, 개츠비가 아니라, 네, 네,
문학 전공이다 보니까 네 개츠비를 쓴 피츠제럴드의 말이다. 왜냐하면 개츠비는 결론이 안 좋아서 저는 네 피츠제럴드 말만 듣겠습니다. 세 번째 유니크 굿 컴퍼니 손인혁 대표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일종의 컨텐츠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이나 우리 보통 컨텐츠 하면 디지털을 생각하시잖아요. 온라인에서. 근데 최근에 문화 컨텐츠 쪽은 이런 컨텐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유이제스 나오는 그래 결정했어 없으려 선택하는 같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인터랙티브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그 선택하는 것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고 나에 의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식을 이런 형태의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기존의 그 설명적이고 시청하는 콘텐츠들이 이제는 기존에 이제 그냥 읽고 시청하는 콘텐츠들이 지금은 기술이 더해져서 이제 게임처럼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공간이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혹시 옛날에 읽고 듣고 시청하는 보는 데서 내가 행동하고 참여하는 거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전화를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여러 감시들이 있어. 어디 그 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더해져서 현실 공간에서도 진짜 리얼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시작이다. 그렇죠. 어디 와 이렇게 하면 공전화에서 기다려 가면 공전화에서 쉽지 않군요. 공중전화가 전화가 울리고 이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영화 속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역이랑 어떤 공간이랑 만나면서 엄청난 산업이 되고 있는데 그런 형태를 리얼 게임이라고 부르고요. 온라인 게임과 대비해서 리얼 게임이라고 하는데 네. 혹시 옛날에 그 마피아 게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범인을 찾는 대화형 게임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드 게임처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JTBC에서 이제 크라임씬이라고 예능으로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강력한 팬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청용 콘텐츠로 끝났어요. 근데 이걸 중국에서 판권을 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그 각자 배우가 되는 것처럼 이제 뭐 네가 몇 시에 어디 갔지 하면서 추궁을 하면서 이제 미스테리 추리를 하는 게임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성장했냐면 이제 이런 중국에서 쥐번샤라고 부르는데요. 쥐번샤 시장이 매장이 전국에 4만 5천 개가 생기고 시장 규모가 작년 한 해면 9조가 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3대 엔터테인먼트,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가 됐는데, 그들도 그런 걸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 이 원천은 다 한국의 IP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방송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간을 결합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역에 버려져 있는 공간들이 사실 우리는 흥미로운 스토리가 중요한 거지, 공간이 낡았냐, 새 거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야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따 좀 드리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누구나 약간 로블록스, 온라인에서 하는 로블록스 게임처럼 누구나 현실 공간에서 이런 인터랙티브 게임들을 만들어서 현실 공간에서 함께 놀 수 있는 걸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저작 도구를 만들어서 곡성 말고 이미 저희가 전국 100개가 넘는 지역에서 이렇게 게임을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 메리히어라고 하는 그 아리백 건물의 2층에 보면 저희가 70평짜리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 그냥 보면 미스테리 호텔 같은 컨셉의 세트장인데 여기 그냥 빈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연간 15만 명이 돈을 내고 오는 곳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버려진 곳에 흥미로운 게임들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사님 근무하셨던 예청사 기억하시죠? 거기가 이제 청사가 이전하면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도청. 네, 그래서 거기에 아예 세계 최대 규모의 집객 이벤트를 열어서 작년 1월에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최초의 기네스북 기록이 등재가 될 정도로 결국 공간이 낡고 버려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곳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스토리가 있으면 사람이 얼마든지 몰려온다는 걸 입증해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분야가 세계적으로 40조 이상 규모로 성장했는데 반면에 웹소설 웹툰도 잘 되고 있지만 사실 시장 규모 1조 원 정도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간이랑 지역 공간이랑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화, 드라마, 예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역의 공간, 해외의 공간이랑 결합을 했을 때 그야말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얼월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리얼월드, 현실 세계라는 뜻을 버추얼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가지고 증강현실, AI, 뭐 챗봇,
전화 송수신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진짜 영화 속 경험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 누구나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러니까 저희도 이 지역을 하면 전국에 100개 넘는 지역이 있고 저희의 컨텐츠가 이 야외 기준으로 시장의 9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지역에 이런 컨텐츠가 입혀지고 그것에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 공공이든 민간이든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공은 어떻게 되냐면 다 그냥 공간을 조성하는 돈 어마어마하게 들이고 그런 다음에 좀 컨텐츠 뭐 없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컨텐츠가 경험을 규정하는 건데 우리 웹소설, 웹툰, 영화는 다 그렇죠.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틀어놓으면 영상을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온다?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 좀 아직은 그런 제도적으로나 또 그런 게 좀 어려운 게 많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 하는 쪽은 지금 정부가 AI다 뭐다 해서 또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훨씬 지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소셜 벤처들이 실제로 뭐 투자라든지 대출 뭐 보증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어렵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게 열리면 저는 거꾸로 우리 IP를 가지고 한국은 물론 이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각별히 관심 있는 영역인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산업을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AI 첨단 기술 산업 분야, 그거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거 뭐 피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제일 중요하게 지금 관심 가지고 하겠다고 공언한 게 문화산업이죠. 근데 문화산업은 사실은 좀 막연하긴 한데, 이거는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방 발전이라는 아이템에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 같아요. 각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결국은 이제 문화산업은 창작 지원, 투자, 개발, 인력 양성 뭐 등등인데, 지역 자원 개발이라는 측면도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재밌네요. 어이? 이거 뭐예요? 이게 뭡니까? 김동현 지사께서 큰일 하시는데? 네. 네, 저희가 이제 점점 흥미로워진 얘기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분 말씀도 얼른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AI웍스 윤석원 대표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윤석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2015년에 창업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직원이 한 170명 정도 이제 베트남 지사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그 중에 한 60명 정도가 취약계층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달장애인분들, 청각장애인분들, 또 베트남에서는 저희 지차장애인분들 고용하고 있고 경력보호 여성, 시니어분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저희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처음 AI 소셜 벤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AI 데이터 하는 작업에 이런 다양한 분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드리고 또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품을 뭐 안전하게 만드는 거라든지 뭐 케어풀 같은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저희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기업을 아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저는 AI 스타트업이기도 하면서 또 소셜 벤처여가지고 사실 지금 최근에 그 후보님께서도 AI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활발하게 지금 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조금 여기에 진짜 우리가 모두의 AI를 제대로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과 철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저희 같은 AI를 활용한 소셜 벤처들 활성화가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AI 기술이 뭐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가지고 뭐 몇몇 독보적인 기업이 뭐 이렇게 뭐 산업적으로 막 성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같은 기업의 생태계가 잘 발전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정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뭐 포용적 기술, 그다음에 뭐 또 환경적인 문제도 AI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생태계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ESG AI 바우처 사업 같은 거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ESG AI 예, 뭐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비영리 시민단체 이런 곳에서 사회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저희 같은 경우 공급 기업이 돼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솔루션 제공해드리고 네. 바우처를 이제 정부한테 받는 그런 사업도 좀 고민해 주면 좋겠고 이렇게 생태계가 커지면 저희의 그런 포용적 기술 또 AI 그런 ESG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커져가지고 이 기술이 아마 해외로 수출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걸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정말 최소한 아시아에서 저희가 넘버원 AI 소셜벤처 될 자신은 있거든요. 그러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아마도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뭐 LLM 같은 뭐 초고대 AI 언어 모델 엔진들을 이제 만드실 텐데 그런 거를 만드실 때도 진짜 모두의 AI 저희 그 워딩처럼 진짜 다양한 저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일자리 설계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LLM을 이렇게 만드실 때도 그냥 AI 엔지니어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검사하고 이런 분들을 또 취약계층분들 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분들이나 특히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또 지금 좀 앞에 노후가 좀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장점은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LLM의 어떤 데이터 작업에 참여하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LLM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가 학습시킬 수 있도록 그런 직무 설계를 해준다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일자리 안정망 같은 문제도 동시에 저희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LLM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만들 것이냐. 이것도 뭐 너무 특정 기업이 주도해서 그 기업의 어떤 사적 이익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보다 공익적인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공익법인이나 공익기업 같은 곳에서 여러 기업과 또 뭐 학계나 또 이렇게 뭐 정말 제야의 실력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힘을 합쳐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공유제처럼 갖다 쓸 수 있는 LLM 같은 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런 거를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이게 오픈소스 기반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이게 LLM이 또 특정 기업한테 또 이렇게 종속되고 결국에 그 기업이 뭐 처음에는 오픈소스처럼 이렇게 저희가 좀 개방하면서 마치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것처럼 하겠지만 종국에는 본인들의 또 이익을 위해서 좀 그런 라이센스 정책도 바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오픈 소스 기반의 공익적인 방식의 LLM 개발 그러려면 조금 뭐 그러니까 공익 기업이나 공익법인 같은 이런 곳에서 LLM 개발을 주도해도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봐서 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어쨌든 인공지능 소위 뭐 소버린 AI라고 보통 우리 부르잖아요. 각 국가 단위의 독립적인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뭐 이거 불가능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해야죠. 우리 독자성을 가지고. 그럴 때 이거를 이제 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국가 공공 부문이 하면 효율이 떨어질 거고 민간이 하게 되면 독점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두 가지 장점을 잘 섞어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 사회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그 말씀 같아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뭐 다 좋은 말씀이셔서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저는 그런 우려점들을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에 우리 왜 마스크 공급 시스템을 만들 때 5일밖에 안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공공 발주를 해서 있으면 한 6개월에서 1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민간에게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민간의 그 참여를 다 이끌어내서 그 자체적으로 해서
5일 만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훌륭하게 마스크 공급 시스템을 그때 만들었는데 그런 역량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방식이나.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커넥팅 더 자츠 김희정 대표님 말씀 들어보고 그리고 오늘 이제 후보님 말씀도 대답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째깍 악어를 운영하고 있는 커넥팅 더 다츠 대표 김희정입니다. 째깍 악어는 이제 앱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공간과 시간으로 아이돌봄 선생님을 부르면 아이를 돌봐주고 또 그게 꼭 가정뿐만이 아니라 뭐 상업시설, 아파트 커뮤니티, 호텔 이런 혹은 기업의 어떤 공간에서도 아이돌봄이 필요할 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육아 스타트업입니다. 약 32만 명 정도의 부모님 회원과 20만 명 정도의 선생님 회원들이 이 서비스를 고도화하면서 이제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한 10년 전쯤에 저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기술로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 육아 돌봄 공백과 여성의 경력 단절 그리고 저출생 문제까지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 돌봄이 육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르신 그리고 또 반려동물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이다 보니까요. 이제 아파트 층간 소음이 아이가 아니라 강아지 짖는 소리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의 조짐이 사실 또 보이고 있고 이렇게 좀 돌봄을 확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민간 자본시장에서 약 30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나름 이 기술과 혁신성을 인정받으면서 또 부모님들 그리고 각 지자체들도 저희한테 협업을 굉장히 많이 요청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 3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제가 투자를 유치하거나 이런 자본시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아이가 줄고 있는데 시장이 주는 거 아니냐. 자본시장에서 할 수 있는 시장성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도 돌봄을 하는데 정부랑 경쟁을 하냐. 이런 질문.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정부와 영역이 겹치는데 경쟁이냐. 근데 지금 오늘 후보님 느끼셨겠지만 저희는 이 문제를 정부와 같이 풀고자 만드는 기업가들이거든요. 근데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시간을 돈으로 사다 보니 자본을 유치하다 보면 이 자본의 시장에서의 기준과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기준, 그러니까 특별한 조금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던 컨셉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기업으로서의 다음 스텝, 제가 다음 스텝 이제 상장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투자자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냐면, 애들은 줄지만 영어 유치원은 잘 되던데, 과외 잘 되던데, 그걸로 좀 피벗하시는 게 어때요? 들을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럼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그 취지와 조금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초기의 스타트업 육성에는 그래도 정부가 마중물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더 성장해서 큰 소셜 임팩트 유니콘을 만들기에는 조금 더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저의 부탁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이 사업이 워낙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정부가 직접 하거나 혹은 비영리 사업 주체들이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돌봄이라는 영역이. 그런데 이제 소셜벤처라고 하는 좀 독특한 형태의 기업들, 이윤을 추구하고 기술로 혁신을 하지만 공공 영역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이런 소셜벤처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자격을 완화해 주셔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업이 최근에 이제 입법하면서 민간의 참여를 지금 하는 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방에 가도 공간 사업을 운영할 때 주로 이제 비영리 재단이 그 사업을 아이돌봄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민간 이런 소셜 벤처들 중에서도 너무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혁신적으로 고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서비스라면 정부는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은 실행을 하는 그런 공공과 민간의 어떤 협력 모델이 이 저출생 육아 돌봄 문제 앞으로 더 고령 사회를 가면서 이 돌봄 문제 더 심각해질 텐데요. 이런 혁신을 하는 소셜 벤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제 부탁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이 돌봄 수요자 입장에서 저도 사실 돌봄 수요자입니다. 아이를 키웠고 최근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시면서 네, 어르신 돌봄에 대한 그걸 느끼는데,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요즘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지자체만의 돌봄 사업을 많이 합니다.
중앙 정부도 하고요. 그런데 이 실제 이용해야 되는 수혜자는 무슨 서비스가 나한테 가능한지 알 수도 없고요. 신청을 하고 싶어도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더 어렵고요. 그래서 좀 한 곳에 모아서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내가 내 정보를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복지 이런 것들이 칸막이 행정이 되지 않도록 좀 중앙 정부에서 통합해서 좀 해주시면 수혜자분들도 굉장히 좋은 복지를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너무 따다다닥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도 여러 아이디어들이 좀 떠오르는데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정보 부족. 그러니까 소위 복지 재개 사각지대.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익산이었던가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인데 본인들이 모르거나 또 신청을 했는데 뭐 절차가 복잡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결국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누군가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막 시끄러워져서 분석을 해보면 지원 대상자인데 왜 지원을 안 해줬지? 뭐 의료 지원이든 뭐 생계 지원이든 주거 지원이든 뭐 온갖 지원 제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원 대상자인데 그 지원을 못 받고 결국은 정말 살기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이거 정말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사실은 대안 새로운 시대, 정말 산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미래 시대, AI 시대에는 소위 그래서 이제 기본 사회라는 구상을 우리가 하는 거죠. 꼭 왜 신청을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다 해주고 필요 없는 사람 안 쓰면 되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건 지금은 또 어려우니까 그 중간 단계로 사실 이런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원시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뭐 내가 장애인인데 어떤 장애인 대책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소득이 끊어졌는데 어떤 소득 지원 정책이 있지? 내가 주거 지원이나 이런 거, 또 의료 지원, 아니면 뭐 취업 지원, 아니면 금융 대출 지원, 뭐 온갖 거 있잖아요. 그거 아는 사람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책자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하나씩 나눠주자. 이걸 참 원시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몰라서 사람이 죽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전 나름대로 이제 선진적 사고로 다 만들어서 집집마다 주자. 돈 얼마 드냐 할 때 막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돈도 많이 들고 또 그 선관위에서 기부행위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 무료로 주니까 그냥 거의 기부행위랑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던데 문제는 예산도 많이 들고 집집마다 어떻게 주냐 그거를 주는 것도 문제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 앱을 만들든지 각자가 이재명 60 몇 년 어떤 때 딱 치면 지원이 쫙 뜨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김희정 선생님 귀하의 자녀는 무슨 장애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게 하는데 상황을 보니까 요새 그 지원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려준다던데 알려줄 수 있잖아요. 물론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가 보호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뭘 그거 알려줘요. 그냥 바로 와서 지원해 주면 되죠. 이 집에 보니까 전기가 끊어졌어요. 전기 요금을 못 내. 수도 요금을 안 내고 있어요. 집세도 밀렸다고 해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사람에 대한 복지 정책은 지원이 가능한 따다닥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거를 입금을 지켜주든지 띵동 눌러서 음식을 갖다 주든지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과거에는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못했는데 저처럼 이제 책으로 만들어주려니까 안 됐는데 지금 김희정 씨 말씀을 들어보면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거기다 이제 AI 기술을 조금만 결합을 하면 판단까지 해가지고 우리 송인혁 씨는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정부에서 대출을 좀 이렇게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가장 유리한 얼마를 받을 수 있음. 뭐 딱 이렇게 띵동 알려주고 보고 어떻게 알았지? 이래가지고 이러면 사실 사회 효율성이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좀 훌륭하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제 전 복지 정책은 특별히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오직 답답하면 그 책자 만들어서 나눠줄 생각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기술은 있었을 텐데 제 생각을 잘 그것까지 못 미친 거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요.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뭐 이거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팔면 되죠. 그럼요. 네. 그거 들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설 같은 경우도 그냥 전화해서 안부 묻는 게 아니라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필요한 복지 혜택을 설명해주고 케어해서 원래 이렇게 간담회가 끝날 때쯤 되면요. 말이 막 이렇게 의견이 막 다들 폭발하지. 몸도 풀리고 머리도 풀리고 입도 풀려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나옵니다만 저희가 벌써 시간이 조금 그래요? 지나서 오버됐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후보님 말씀 좀 정리 말씀 좀 들어보고 네. 또 다른 기회에서 한 번 더 뵈면 좋겠다 그러게요.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이디어나 필요한 정책, 저는 이제 앞으로 사실 저한테 기회가 주고 좀 그러려고 하는데,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공무원들과 아까 얘기한 행정 책임자, 뭐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이게 인식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잘 알지 못하거든요. 이제는 민간 역량이 공공 영역의 역량보다 훨씬 뛰어난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공공 영역의 역량이 제일 뛰어났어요. 우리 산업화 단계. 이제는 민간 영역의 역량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완전히 행정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 규제, 그다음에 제한, 또 생각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좋은 생각들을 정부에 적용을 해가지고 마스크 공급 시스템 만들듯이 사실 정부 행정을 일신하면 정말 정부가 효율화될 것 같아요. 비용도 많이 줄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전담 뭐 수석 이런 것도 좀 둘 생각이고, 또 AI 관련된 지금도 있어요. 인공지능위원회가 있는데 그 거의 활동을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정보 효율화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일일 것 같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그 소셜 벤처 스타트업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 뭐 소셜 유니콘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자고, 뭐 애기 유니콘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하자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새로운 길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게 그러니까 개인이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사익을 목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영역, 소위 시장 경제 영역 이건 잘 발달해 있죠. 정부의 공익을 위한 공공 영역 이게 이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 경계가 점점 애매해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중간쯤에 지금 김미정 씨 같은 분들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소셜 벤처는 대부분 다 그런 건데 공익적 활동과 이윤 동기의 기업 활동 그 중간쯤 소위 제3섹터 이 제3섹터라고 하는데 이제 요즘은 수용성이 많이 높아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 정부가 하는 복지사업 위탁을 비영리 법인에만 하냐. 그 민간에다 개방하든지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게 지금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게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민영화 논란이죠. 공공복지 정부 공공행정을 민간에 맡기면 이게 민간하고 정부 영역이 경계가 불확실해지고 민영화해서 결국 돈벌이 하다가 공공성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원래 사실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맡기면 처음엔 잘 나가다가 나중에 꼭 돈이 막이라서 돈이 막이거든요. 예, 그래서 점점 이게 돈벌이로 이렇게 변질돼 가는 그 우려 때문에 아예 봉쇄돼 버리는 건데 이것도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거를 적절히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저기 경계선을 넘어가는데 그럼 딱 제지하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지금도 민간 위탁은 많이 하죠. 근데 위탁을 하는데 거기를 비영리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비영리도 사실 자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리성이 없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 기업이냐, 그 경계들이 점점 애매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들을 잘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리는 있으신데
복지 수혜자나 이제 복지 정책 종사자들 입장에서 이거 나중에 통째로 정부가 넘어가는 거 아닐까. 이 막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자. 그런 걱정들. 왜냐하면 이제 불신이죠. 예, 불신. 네. 어쨌든 그런 불신들을 넘어서서 신뢰하고 선을 넘으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면 가장 효율적인 공공행정 이게 민간의 사업 아이템으로도 기능하고 또 고용도 늘리고 뭐 그런 사회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모아주세요. 네, 정말 네, 재밌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 하고 싶은데 빨리 가야 그쵸, 된다고 지금. 계속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맨날 사실은. 그래요. 이게 좀. 네. 네.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에 멈추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혁신 성장의 길을 오늘 본 듯합니다. 이것을 오늘 모든 순서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 고귀한 의견을 주신 우리 대표님들 매우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후보님의 의견도 매우 좋은 의미가 되어서 순환들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